다음은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입니다. 24대 9로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경기 결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뭐 예상했던 그대로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이 올라온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슬램덩크를 보고 또 이제 그런 게시물 SNS도 굉장히 많이 올리시는데 근데 이제 이 슬램덩크가 굉장히 많은 밈들을 양산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 선생님이 이제 조재중 군이 미국에서 농구하는 비디오를 보면서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점점점 하는 짤이 있거든요. 라마 잭슨의 패스를 보는 그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패스 전혀 성장하지 않았구나. 이날 이제 스텝 보시면 30번의 패스 시도에 17번 성공, 그리고 213야드에 3개 터치다운 인터셉션 하나를 기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패스의 정확도, 그러니까 패스가 연결된 건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야구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 넣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컨트롤이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커맨드라고 하는데 이게 비슷하게 이제 리시버 근처로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컨트롤이라고 한다면 이 리시버가 받기 좋게 공을 던지는 건 커맨드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컨트롤은 있으나 커맨드는 없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패스를 뿌릴 때까지의 어떤 그 시간을 오라인이 굉장히 많이 벌어주는데도 그런 정확성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디시전 할 때까지의 어떤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부분 솔직히 저는 제츠가 아니라 세컨더리가 좋은 팀, 특히나 이번 주에 정말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었던 차저스 같은 팀 만나면 이날 인터셉션 2개는 더 기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빅플레이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대 팀이 제츠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커맨드가 중요한 이유는 뭐 리시버가 공을 잡는 데서 이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야드 애프터 캐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 게임에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커맨드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리시버가 정비를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상대 수비의 태클에 이제 뭐 더 추가적인 야드 확보는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지금 이제 패스 성공률로만 이거를 이제 볼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즌 직전에 라마 잭슨의 연장 계약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는데 레이븐스가 제시했던 2억 달러가 넘는 이제 뭐 제시안을 라마 잭슨이 이제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라마 잭슨은 뭐 이번 시즌 후에 뭐 더 큰 계약을 좀 노리는 그런 이제 작전으로 보이는데 뭐 과연 그러니까 라마 잭슨이 이제 장점이 확실한 선수인 만큼 아직 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좀 분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다른 팀들이 라마 잭슨에게 얼마나 좀 돈보따리를 싸들고 올 수 있을까?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넘사벽의 러싱 스킬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독보적이니까. NFL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러싱 능력을 가진 쿼터백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것도 맞고 근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레이븐스가 연장 계약 안 주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태우기에는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부상 위험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패스가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라마 잭슨 정도의 쿼터백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라마 잭슨 가지고 우승?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자신의 장점 그리고 한계가 좀 뚜렷한 선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이븐스 입장에서 긍정 회로를 좀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이날 주전 러닝백 J.K. 도빈스 선수가 못 나왔고 랩 태클 로니 스탠리 선수도 이날 이제 이넥티브에 오르면서 이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는 점인데 근데 이제 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제키 도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캐년 드레이크라든지 마이크 데이비스 같은 대체 선수가 지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탠리가 없이 이제 경기를 뛸 수 있었던 데는 사실 백업 태클 자완 제임스 선수가 이제 존재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이날 자원 제임스가 경기 중에 아킬레스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IR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니 스탠리 선수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00% 컨디션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선수가 이제 물론 돌아오면 잘해주겠지만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뭐 오히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츠는 이제 주전 쿼터백 잭 윌슨이 나와도 이 레이븐스를 상대로 뭐 접전을 펼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걸 지금 확신할 수 없었던 이제 전력인데 윌슨이 결국 이제 부상으로 이날 경기 나서질 못하면서 이제 조 플라코가 이제 친정팀을 상대를 했거든요. 음, 이미 그 뉴스가 나온 순간에 제츠가 이날 경기를 좀 이기기는 어려웠다. 이제 그런 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 플라코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로 이제 경기에 나서게 됐는데, 뭐 저는 사실 이 경기에서는 스탯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플라코의 잘못으로 이제 플라코가 못했느냐?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라마 잭슨과 플라코의 자리를 바꿔놨어도 저는 점수는 똑같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제치의 오라인이 플라코 선수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오라인이 정말 뻥뻥 뚫리는 거의 뭐 자동문 수준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플라코가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없었다. 이거는 잭일슨이 나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나마 좀 위안거리를 찾자면 마이클 카터 선수가 뭐 리시빙, 러싱 양면에서 100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했던 부분 이게 그나마 제츠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안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츠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미카이 벡튼의 이제 부상 공백 이런 음, 부분들을 좀 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뭐 스킬 플레이어진들을 뭐 꽤나 이제 보강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구슬들을 좀 깨워줄 수 있는 주전 쿼터백 이 잭 윌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뭐 자신의 어떤 능력을 좀 보여줄 기회 자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이 스킬 플레이어진들에 대한 뭐 평가를 벌써부터 하는 건 좀 뭐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일단 잭 윌슨이 돌아와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몇 경기 어떤 일정 기간 이제 적응기를 거친 뒤에 이 제치의 오펜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제 그때를 좀 살펴보고 평가를 해도 뭐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레이븐스와 제츠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입니다. 28대 22 워싱턴 커맨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좀 덕 피더슨 감독의 이제 제기어스 감독으로서의 데뷔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서는 카슨 웬츠가 또 커맨더스의 선발 쿼터백으로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날 이제 저희가 그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커맨더스라는 이름으로 이 프랜차이즈를 새롭게 브랜딩을 한 다음에 출발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했던 워싱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어쨌든 승리로 가져갔던 점은 워싱턴으로서는 좀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어쨌든 뭐 첫 승이라는 건 또 두고두고 역사에 남는 거니까 음, 네 카슨 웬츠가 뭐 그 뭐 역사에 좀 함께 했던 뭐 그런 순간이었고 사실 저희가 프리뷰 때는 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음, 이 덕 피더슨과 카슨 웬츠가 또 인연이 이제 많은 사이잖아요. 사실 정규리그에서 이제 웬츠가 다치기 전까지는 뭐 함께 최고의 호흡을 만들어내면서 MVP 뭐 영순위로 웬츠를 만들었던 또 덕 피더슨이었고 또 음, 뭐 그런 이제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뭐 각각의 이유로 이제 이글스를 떠나와서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팀 감독과 이제 쿼터백으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뭐 이런 뭐 재미있는 뭐 스토리 라인이 있었던 경기에서 결국 이제 4쿼터의 어떤 뭐 치열한 접전 끝에 이제 워싱턴이 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카스 웬츠가 뭐 웬츠답게 정말 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국에는 본인이 해결을 하면서 또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처음 이제 두 번의 드라이브가 모두 이제 터치다운 드라이브로 연결이 됐는데 4쿼터 초반에 또 두 번 연속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역전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도 카슨 웬츠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또 경기 마지막 두 번의 드라이브에서 또 어마어마한 플레이들을 만들어내면서 극적인 재역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웬츠가 이날 313야드에 4개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을 시켰는데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그 부상
그러니까 2017 시즌 14주차 LA 램스와의 경기에서 카슨 웬츠가 이제 마지막으로 4개 터치다운 패스를 던졌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음. 사실 그 경기에서도 굉장히 잘 하다가 이제 경기 막판에 이제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이제 웬츠의 커리어도 좀 꼬이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거의 4년, 5년 만에 이제 4개 터치다운 패스를 한 경기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잭슨빌의 전력이 아주 강한 것은 아니지만 웬츠에게는 좀 기분 좋은 뭐 기록이었다. 그래서 뭐 워싱턴 팬들과 웬츠 입장에서는 이제 2017 시즌에 가까운 모습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기록이었던 것 같고 사실 웬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기쁠 수 있었던 이유가 지난 시즌에 이제 콜츠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를 잭슨빌과 치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경기를 이겼다면 플레이오프에 갔겠지만 거기서 좀 예상 외의 부진을 겪으면서 콜츠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했고 그 경기 패배가 결국 웬츠가 팀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웬츠 입장에서는 잭슨빌에게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음. 뭐 다행히도 뭐 이제 워싱턴의 유니폼을 입은 첫 경기부터 잭슨빌을 만나서 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개인적인 복수에 성공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날 경기에서 좀 보여줬던 모습은 현재 워싱턴이 예전에 웬츠가 뛰던 시절의 이글스, 콜츠 이런 이 팀들의 로스터에 비해서 스킬 플레이어들의 퀄리티 그리고 뎁스가 비약적으로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스터를 살펴보면 러닝백에 안토니오 깁슨, DJ 맥키식이 있고 음. 리시버 쪽에 이제 테리 맥러린을 어쨌든 연장 계약을 해서 잡아 앉혔어요. 네. 그리고 커티스 세뮤얼이 좀 부상해서 복귀를 했고 1라운드에 뽑은 신인 자한 다슨도 이날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리시버 3대장 혹은 뭐 러닝백 3대장이 드는 선수가 있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뭐 B 플러스 A급 뭐 이런 좀 준수한 팀의 주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굉장히 좀 많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음. 웬츠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원들이 과거 팀들보다는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자안다스는 이제 2번의 터치다운 장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 번은 이제 상대 수비와 엔드존에서 1대1로 뭐 맞부딪힌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좋은 페이크를 통해서 이제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냈고 이제 웬츠의 패스를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물론 상대 수비가 날아오는 공을 이제 뒤늦게 인지를 하지를 못하면서 다슨에게 이제 좋은 기회가 오기는 했으나 어쨌든 신체적으로는 이제 코너백과 굉장히 이제 붙어 있는 타이트 커버리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음. 이거를 자한 다슨이 이제 노련한 테크닉으로 이 공을 잘 잡아낸 거. 이 두 장면이 어떻게 보면 다른 강점들이 발휘되면서 모두 터치다운을 연결됐다. 이런 부분에서 워싱턴 팬들의 기대감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수비 쪽을 좀 보면 그 최시영 선수가 부상 때문에 이제 한 4주 정도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조나단 앨런, 도란 페인 이런 선수들이 또 이름값에 걸맞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트레버 로렌스의 발목을 또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잭슨빌이 이제 4쿼터 초반에 잠깐 역전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트레버 로렌스가 경기 막판에 이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오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레이를 살펴보면 이제 워싱턴 D라인의 압박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렌스가 이제 포켓 안에서 좀 뭐 패스를 던지는 거는 무리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거기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필드 왼쪽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사실 오른손잡이 쿼터백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패스를 던지는 게 좀 힘을 가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뭐 5대5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왼쪽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뭐 결과적으로 이제 로렌스가 왼쪽으로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을 원활하게 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약하게 공이 이제 날아가고 말았거든요. 음. 뭐 좀 높게 뜨고 힘도 좀 없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상대 코너백에게 좀 손쉽게 인터셉션을 내주는 그런 좀 이제 안타까운 결말을 맞고 말았는데 코치스 필름으로 보면 결국에는 그 필드 왼쪽에 있던 리시버들도 뭐 세퍼레이션 얻은 선수도 이미 없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렌스가 왼쪽으로 갈 이유가 좀 더 없었던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런 이제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결국에는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이게 사실 서드앤롱 상황이기는 했지만 뭐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사실 한번 공을 버리면서 이제 폴스다운 기회를 갖는 것도 사실 선택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거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뭐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뭐 그 전 이제 경기 도중에도 뭐 고비 때마다 이제 로렌스가 좀 패스 미스를 하거나 아니면 트래비스 이티엔이 뭐 드랍을 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점수를 좀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내주지 못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잭슨빌의 페인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사실 뭐 크리스찬 커크 정도가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것은 뭐 나름 위안거리고 뭐 전체 1순위를 뽑았던 트레번 워커도 이날 좋은 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음, 결국에는 이제 패배를 했다는 것이 잭슨빌이 이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네. 특히나 이제 트래비스 에티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트레버 로렌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뽑았던 선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상의 좀 픽 낭비가 되고 있지 않나. 사실 이 자마 체이스와 같은 느낌으로 뽑았던 선수가 트래비스 에티엔이었는데 전혀 다른 좀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잭슨빌에게는 더 큰 아쉬움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라운드에서 이제 많은 선수들을 뽑았지만 그것이 팀의 어떤 전력 상승에 크게 지금 도움이 안 되는 모양새거든요. 뭐 음, CJ 핸더슨은 이미 좀 팀을 떠났고 뭐 트래비스 이티엔도 아직 뭐 이제 데뷔전을 치른 선수에게 너무 좀 가혹한 평가일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임스 로빈슨과 좀 역할도 겹치고 음. 뭐 당장 로렌스와 뭐 아주 찰떡궁합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ETN의 어떤 향후 전망도 그렇게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뉴욕 자이언츠와 텐시 타이탄스의 경기입니다. 21대 20 뉴욕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와, 이날 뭐 이 브라이언 다볼 자이언츠 신임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세관 바클리가 돌아왔다라는 게 자이언츠에게 굉장히 좀 큰 힘이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 뉴욕 자이언츠가 더 잘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음, 근데 세이관 바클리의 원맨 쇼로 그냥 자이언츠가 승리를 거뒀다.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경기 내내 뭐 15개 이상의 삼진을 당하면서 음, 안타도 거의 못 때렸어요. 근데 네, 그냥 4번 타자 한 명의 홈런 두 방으로 그냥 2대1로 이긴 느낌? 예, 음, 뭔가 그런 뭐랄까 애들 뭐 복싱으로 치면 이제 뭐 판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자이언츠의 손을 들어주긴 어려웠지만 음, 결과적으로는 자이언츠의 승리로 끝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날은 이제 바클리가 18번의 캐리에 164야드, 한 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3쿼터 초반에 터진 68야드짜리 빅플레이 한 방, 그리고 4쿼터에 이제 막판에 이 33야드짜리 빅플레이 한 방. 이 빅플레이 두 방으로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었던 자이언츠였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한참 뒤지던 경기를 이제 19대 20까지 쫓아갔고 사실 여기서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 후에 연장을 노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음, 이 브라이언 다볼 신임 감독이 과감한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한 것이 또다시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뭐 자이언츠가 이제 극적인 승리를 거뒀죠. 네. 사실 이제 이게 다블 감독이 아니라 전임 감독 같았으면 안전하게 엑스트라 포인트 차고 연장 가서 무난하게 치는 그런 그림이 연출됐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이언츠가 있는 원정 경기이기도 했고 음, 어쨌든 전체적인 피지컬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뒤지는 팀이니까 음,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네. 적극적으로 이제 플레이 콜링을 해서 역전의 기회를 노렸던 것 이것이 좀 잘 통했습니다.
바클리가 이제 이 한 경기 150야드 이상의 러싱 야드를 기록했던 게 2019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전의 일이고 3년 만에 이런 이제 좀 좋은 러싱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뭐 부상, 부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은 세이컨 바클리가 건강하면 뭐 확실한 선수인데 사실은 이제 건강 관리 때문에 좀 버스트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올 시즌에 어떤 그 퍼포먼스를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시즌 종료 후에 이제 FA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음, 바클리 입장에서는 완벽한 쇼케이스를 이제 개막전부터 했다. 이렇게 좀 음. 봐야 될 것 같고, 뭐 시즌 내내 오늘처럼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네. 그렇다 할지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뭐 1000야드 이상 혹은 뭐 1200야드 정도까지 만약에 뭐 시즌 내내 누적 기록을 쌓아갈 수 있다면 뭐 자이언츠뿐만 아니라 뭐 다른 팀들에서도 충분히 이 세이컨 바클리를 노릴 만한 이제 그런 대형 연장 계약을 좀 노릴 만한 그런 활약이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저희가 데니얼 존스에 대한 그런 평가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했지만 데니얼 존스도 이날 뭐 어쨌든 팀이 이길 수 있을 만큼 뭐 충분히 본인의 역할은 해줬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상대 펀트 리턴 미스로 이제 잡았던 유리한 공격 기회를 인터셉션으로 날렸던 거는 분명히 좀 아쉽다고는 해야겠어요. 근데 이제 존스답다고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털링 셰퍼드에게 이제 65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던진 거, 그다음에 이제 음, 경기 종료 1분 전 그 마이어릭에게 또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했던 거, 이런 부분들은 데니얼 존스가 이제 우리가 좀 너무 턴오버가 많고 좀 음, 불안한 쿼터백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그래도 승리하기에는 충분한 뭐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음, 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 1라운드에서 뽑았던 이제 케이번 티보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날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 일단 뭐 경기에는 동행을 했습니다. 뭐 조만간 이제 경기에 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되고요. 음. 그러니까 자이언츠가 이날 티보도 없이도 어쨌든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고, 음, 뭐 티보도가 데뷔 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비진에 좀 스파크를 튀겨줄 수 있다면, 지금 어쨌든 댈러스가 지금 좀 상황이 한 주 만에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음, 그러면은 약간 NFC 이스트도 좀 빈틈이 생겼다. 네, 그래서 음. 자이언츠에게도 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네시는 사실 이제 뭐 여러 번 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뭐 초반부터 앞서 나갔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내줬던 부분이 좀 뼈아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뼈아팠던 부분은 이제 랜디 블록의 47야드 필드골 미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테네시의 좀 고질병이죠. 예, 늘 음, 키커 문제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혔던 그런 역사들이 많은 팀인데, 이날도 이제 앞선 그 자이언츠의 과감한 플레이 콜링으로 역전을 당했지만 뭐 거기서 이제 무너지지 않고 침착하게 이제 테너힐과 오펜스 선수들이 이 역전 기회를 만들어는 놨어요. 근데 이거를 음, 사실 랜디 블록이 47야드를 못 넣어줬다는 거는 물론 쉬운 거리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선수의 어떤 커리어를 뭐 감안하면 다소 좀 아쉬운 뭐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사실은 애초에 이런 상황까지 가지를 않았어야죠. 예, 그에 음, 앞서서. 예, 그래서 그렇죠. 전반에 이미 13대 0으로 압도를 했고, 뭐 이때만 해도 이제 테네시가 무난히 이긴다는 이제 생각을 모두가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NFL을 떠나서 어떤 스포츠 종목이건 간에 좀 여유 있게 앞서고 있고 내가 상대보다 더 강하다는 느낌이 들면 굳이 뭐 변칙수를 두거나 뭐 앞서 있는 입장에서 좀 승부수를 던질 필요는 없다. 저는 좀 보수적인 운영을 하는 것도 그게 이제 운영의 묘라는 생각인데, 음. 이날 테네시는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 변칙을 시도했다가 이를 좀 그르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 자충수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사실 이제 이 그 서든 상황에서 데릭 헨리를 이용한 이제 와일드캣 변칙 플레이를 좀 시도를 했었던 그 테네시였는데 이게 또 펌블이 되면서 이아들을 후퇴했고 결국 또 펀트로 공격권을 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이컨 바클리 빅플레이가 나오면서 흐름이 자이언츠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됐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이런 플레이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결국 이제 패배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왔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냥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했으면 어땠을까? 굳이 와일드캣 포메이션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데릭 켈리가 이날 굉장히 잘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값에 비하면 아쉬운 플레이였던 건 맞지만 서든 원 상황에서 두 번의 트라이를 했을 때 데릭 켈리가 1야드를 못 나가겠느냐? 그래도 못 나간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충분히 좀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좀 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세이컨 바클리에게 어떻게 보면 되치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아쉬웠던 장면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도 뭐 실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펀트 리턴 상황에서 펌블을 했던 거, 그다음에 음, 이제 경기 후반에 이제 시간을 태워야 하는 서든 원 상황에서 굳이 데릭 헨리가 필드 위에 있었는데도 이제 헨리에게 공을 주지 않고 음. 오콘코라는 선수를 활용한 이제 변칙 공격을 시도하다가 이게 또 막히면서 이제 펀트를 했던 거,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데릭 헨리 선수도 21번의 캐리에 82야드였으니까 사실 뭐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에 돌아와서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번 시즌 개막전에도 원래 본인의 어떤 명성만큼의 플레이는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AJ 브라운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뭐 넘버 리시버 자리를 메워줘야 되는 뭐 로버트 우즈 이런 선수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에서 힘이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AJ 브라운, 데릭 헨리, 라이언 테너리 모두 좋았을 때 이 삼각편대의 위력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음, 이제 디펜스 쪽은 이제 제프리 시몬스와 버드 듀프리가 있던 이제 앞선의 패스러시만큼 이제 굉장히 무서웠지만 뭐 뒤쪽에 세컨더리는 여전히 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음, 테네시는 아무래도 공격 쪽에서 분명히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틸러스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음, 이번 개막전 정도의 화력 가지고는 뭐 지구승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게 좀 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좀 예년과는 좀 다른 느낌의 테넷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뉴욕 자이언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44대 21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캔자스시티 칩스의 완승이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저희가 그 마이애미 얘기를 하면서도 타이리키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타이리키 선수가 정말 좋은 리시버이긴 합니다만 이날 제 패트릭 마홈스가 타이릭 후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날 뭐 39번의 패스 시도 중에 30번 성공시켰고 360 패싱 야드에 5개 터치다운을 찍으면서 자신이 리그 최고의 엘리트 쿼터백임을 다시 한번 또 증명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두 번째 터치다운으로 이어졌던 셔블 패스는 진짜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경기를 보면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던 패트릭 마홈스죠. 네, 음, 그리고 뭐 이번 시즌 오프 시즌에 이제 타이릭 힐을 잃었고 뭐 마홈스도 뭐 조금 플레이오프에서 안 좋았던 모습들이 이제 있었다 보니까 일부 이제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마홈스의 티어를 조금 이제 낮게 보는, 조금 이제 과소평가하는 뭐 기사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한편에는 우리가 패트릭 마홈스가 누구인지 너무 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음,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날만큼은 그 후자의 의견이 더 잘 맞았던 그런 경기였고, 뭐 스코어 자체는 44대 21이었나요? 뭐 그랬지만 사실 3쿼터에 이미 뭐 30점 차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 결과보다는 칩스가 더 크게, 더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였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패트릭 마홈스 선수는 개막전에 300 플러스 패싱 야드에 5개 이상의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한 역대 5번째 선수가 됐고요. 이날 이제 그 키커 해리슨 버커 선수가 1쿼터에 터치다운이 나오고 이후에 킥오프를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는 좀 뛰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세이프티 저스틴 리드가 계속해서 킥오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음. 저희가 그 칩스의 오프 시즌 이야기를 할 때 이 저스틴 리드가 킥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프리시즌에 또 실제로 성공한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또 개막전부터 이런 또 뭐 재밌는 상황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음. 어쨌든 뭐 플랜 B는 뭐
있으면 언제나 좋다. 이런 뭐 좀 평범한 진리를 다시 좀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가 15일 목요일 아침에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새벽에 이제 뭐 자료 준비를 추가적으로 더 하다 보니까 그 칩스가 키커 맷 아멘돌라 선수와 또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해리슨 버커의 어떤 좀 부상 회복에 분명히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음, 뭐 마홈스가 이런 정도의 화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뭐 당분간 뭐 키커 이슈로 뭐 칩스가 뭐 크게 곤란함을 겪는 일은 없겠지만 음.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생각하면 이제 해리슨 버커의 뭐 부상 회복은 또 당연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리슨 버커만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수비 쪽에서 1라운드에서 뽑은 이제 루키 트렌트 맥더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맨디 리드 감독이 이 그 해리슨 버커 그리고 트렌트 맥더피의 부상에 대해서 이 부상의 원인은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의 경기장 컨디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뭐 잔디 관리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음. 이제 공교롭게도 올해 슈퍼볼이 애리조나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리거든요. 뭐 네. 린디 리드 감독의 주장이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큰 경기를 치러야 하는 구장이기 때문에 음. 좀 경기장 전체적인 잔디 관리를 한 번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칩스에 대해서는 뭐 더 크게 얘기할 건 사실 없는 것 같고 카디널스가 이제 공격 쪽에서 징계를 받아서 못 나오는 디안드레 홉킨스의 공백이 좀 많이 느껴졌고 수비에서는 또 제이제이 와 선수의 어떤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카일러 머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게임이 터진 이후에 앞서 이제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진 이후엔 스탯을 좀 쌓긴 했습니다만 전반전 성적 보면 15번의 패스 중에 9번 성공, 88야드밖에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가 사실상에 이제 터지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이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포켓이 좀 버텨주지 못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이 카일러 머리 선수에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 작은 신장 때문에 포켓 안쪽에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이날 경기에서도 몇 차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역시나 이제 신장 이슈는 어쩔 수 없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일러 머리의 이런 신장, 그 시야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필드 중앙을 공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제 뭐 현지의 분석 기사들도 많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음. 뭐 이날도 좀 뭐 사이드라인 쪽에 좀 공격이 집중되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카일러 머리를 상대하는 이제 모든 팀들이 좀 그런 공략 포인트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머리가 향후에 롱런하기 위해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시즌 어쨌든 수비 쪽에 많은 탤런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특히 챈들러 존스 같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일러 머리가 이끄는 오펜스가 지난 시즌보다 더 힘을 내주지 못하면 분명히 이제 성적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같은 이 칩스와의 경기도 사실 뭐 슛아웃으로 가지 않으면 애리조나가 이기기 어려웠는데 결국 이날 이제 그게 되질 않으면서 좀 대패를 한 거기 때문에 음. 이런 좀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고 이제 애리조나의 시즌 초반 스케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이런 연패에 빠지지 않는 그런 좀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좀 카일러 머리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나 압도적인 경기였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가 상당히 좀 많지 않았던 캔자스시티와 애리조나의 경기였고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LA 차저스의 경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대 19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와 차저스의 수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이날 차저스 수비가 기록한 스탯 보면 인터셉션 3개, 패스 굴절 6개, 생 6개, 펌블류도 3개, 쿼터백 히트 9번, 그리고 태클 폴로스가 5개였어요. 그야말로 수비로 일낸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었던 차저스였습니다. 이번 오프 시즌에 엘리트 패스 러셔를 이미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엘리트 패스 러셔를 영입한 게 이제 두 팀이에요. 그게 음, LA 차저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죠. 근데 두 팀 모두 지금 개막전에서 이 영입들이 좀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인데
두 선수가 모이니까 이제 2.5, 3의 이제 시너지를 낸다. 그래서 상대 오펜시브 라인 입장에서는 사실 한 선수에게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견제가 좀 느슨해지고 그거를 이 엘리트 레벨의 선수들이 뭐 여하이 뚫고 들어가서 이제 좋은 기록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좀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이날 차저스도 이제 조이 보스가 기존에 있었는데 칼릴 맥이 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어떤 유기적인 뭐 서로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아래서 엄청난 기록들을 만들어냈고 실제로 이제 칼릴 맥이 뭐 최종적인 좀 많은 기록들을 가져갔지만 조이 음. 보스의 수훈도 우리가 잊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만들어낸 성적 보면 4.5개 색을 합작을 했고요. 태클 폴로스가 4개, 쿼터백 히트 6개, 펌블류도 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비의 스탯 중에 상당 부분을 이 두 선수가 합작을 했고, 뭐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도 했고,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프리뷰를 하면서 기대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첫 경기부터 이 정도로 압도적일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 못 했거든요. 음. 분명히 이제 칼릴 맥도 적응기를 거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음, 뭐 지난 시즌에 뭐 명성보다는 좀 아쉬웠기 때문에 뭐 그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뭐 역시는 역시다. 예, 뭐 음, 그런 말씀밖에는 뭐 드릴 게 없을 것 같고 네, 사실 세컨더리 쪽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프런트 세븐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음, 수비를 하기가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데리카를 상대로 많은 턴오버들을 유발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세컨더리가 정말 앞서 이 조이 보사 칼릴 맥은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파트였으면 세컨더리는 이 정도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파트였거든요. 네, 이날 이제 뭐 트랭킬 선수 포함해서 뭐 켈러헨, 뭐 아산테 세미얼 주니어 뭐 이런 선수들이 3개의 인터셉션, 패스 굴절도 5개나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이제 이날 어떻게 보면 승리의 주요 키가 됐던 건 사실은 세컨더리였거든요. 수비에서 정말 일을 냈던 차저스였고 거기다가 이제 이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34번의 패스 시도 중에 26번 성공시키면서 279야드, 3개 터치다운을 찍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뭐 라스베이거스 상대로 사실 쉽지 않은 경기였음에도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이제 공격은 이 정도를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음, 수비가 여하이 되지를 않으면서 차저스가 좀 고비마다 좀 미끄러졌었다면 네. 이날 경기는 결국 수비가 드라마틱한 업그레이드를 이뤄내고 공격이 이제 해주던 만큼 해주다 보니까 차저스가 결국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경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정말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특히나 대학 시절에 데리카와 함께 이 합을 맞췄던 다반테 애덤스가 합류가 되면서 두 선수 간의 케미가 굉장히 좀 빛난 경기가 됐었는데 이날 이 두 선수가 보여줬던 호흡이 10번의 캐치에 141야드 하나의 터치다운. 그러니까 이날이 정말 오랜만에 손발을 맞추는 첫 경기였고 앞으로 점점 더 시즌을 치러 나가면서 호흡을 점점 더 이 싱크를 맞춰갈 텐데 얼마나 더 좋아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덤스가 에런 로저스가 없어도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이 정도의 돈을 받을 가치가 있는 선수다라는 거를 첫 경기부터 잘 보여준 것은 뭐 긍정적인 뉴스였습니다. 근데 네. 다만 데리카가 지나치게 좀 다반테 아담스에게 의존하는 듯한 뭐 모습을 좀 첫 경기부터 보여줬거든요. 이제 음, 그러면서 뭐 헌터 렌프로라든가 이런 좀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리시버들이 오히려 좀 묻히는 그런 음, 이제 결과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아직은 좀 서로를 조율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반테 애덤스에게만 의존하면 그린베이가 막판 항상 무너졌던 음, 그런 이제 뭐 고질적인 문제를 레이더스도 답습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조시 맥데니얼스 감독이 한번 좀 깊게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레이더스의 오라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차저스의 수비가 굉장히 잘했던 것도 맞지만 이날 레이더스의 오라인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시급해 보이고 뭐 저희가 지난주에 알렉스 레더우드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1라운드 지명 선수였음에도 이 태클에서 가드로 전향까지 했고 결국은 이제 안 돼서 이 방출이 됐었던 선수였는데 오죽하면 알렉스 레더우드가 좀 그리울 정도였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레이더스가 준수한 쿼터백,
그다음에 이제 화려한 스킬 플레이어진을 갖췄음에도 분명히 오펜시브 라인은 좀 고민거리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첫 경기부터 그게 좀 고스란히 드러났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시즌 내내 좀 지속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음, 맥데니스 감독도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선전을 기대하기보다 오펜시브 라인이 좀 안 좋을 거를 미리 대비해서 그것까지도 대비한 어떤 공격 전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카가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스킨. 이런 거를 지금부터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음, 당장 시즌이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S급 선수를 데려오거나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안 되죠. 네, 그리고 특히 오펜시브 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던 선수가 들어와서 곧바로 호흡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오펜시브 라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스킴을 좀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점이 좀 분명해 보이는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인데 좀 더 잘 못해가지고 빨리 조시 알키미스 감독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린베이와 미네소타의 경기인데 음, 이것도 굉장히 좀 의외의 결과였어요. 네. 23대 7 바이킹스가 좀 뭐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음. 압도적으로 이길 줄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부문 온다 이런 표현 많이 음, 쓰는데 요즘 바이킹스 부문 온다. 음, 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린베이 패커스는 영원한 이 NFC 북부 지구의 패자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잖아요. 에런 로저스가 건재한 그린베이는 영원한 강팀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곤 했었는데 어쩌면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올 시즌 대형 사고 한번 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물론 지구 내에서.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사실 케빈 오코넬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뭐 아마 패싱 공격의 비중을 높이고 램스 스타일의 공격을 좀 진행을 할 것 같다. 음, 11 퍼스널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 예측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게임을 풀어갔고 그것이 좀 잘 통하면서 뭐 전반부터 좀 크게 앞서 나갔던 바이킹스였어요. 그래서 네, 뭐 결과적으로 이제 4쿼터 이제 점수 차가 좀 벌어지니까 이제 시간을 태울 목적으로 러싱을 많이 시도했기는 하면서 이제 음, 결과적인 숫자는 뭐 러싱 공격도 상당 부분 이제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승부가 결정되는 그 3쿼터까지의 어떤 뭐 게임 플랜은 확실한 이제 패싱 공격 위주였거든요. 그리고 그 음, 중에서도 저스틴 제퍼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통하면서 어쨌든 커즌스도 살리고 제퍼슨도 살리고 이제 팀을 살렸던 케빈 오콘의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커 커즌스 선수가 경기 내내 이렇다 할 실수 없이 정말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을 했고 참 제가 그동안 커크 커즌스에 대한 했던 수많은 어떤 비판과 비난이 좀 무색해지는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 이제 댈러스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커즌스가 그렇게 좀 그 리그의 웃음거리 약간 리그를 대표하는 좀 밈이 된 것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277야드에 두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깔끔한 경기를 했고 저스틴 제퍼슨 선수가 자신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리시버임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프리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저스틴 제퍼슨 선수를 빼먹고 이제 뭐 리그 최고의 리시버들을 논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리그 최고의 리시버라고 하면 저스틴 제퍼슨을 잘 안 꼽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뭐 현지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언더레이트드된 리시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날 경기에서 뭐 패커스의 수비를 진짜 유린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자유롭게 필드를 휘젓고 다녔던 저스틴 제퍼슨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커즌스 칭찬을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경기 초반에 이제 포스 앤 원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과감한 이제 패싱 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좀 약간 새가슴 이미지가 있던 커즌스라면 이제 요걸
좀 메이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음, 텐데 이날은 좀 깔끔하게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네. 뭐 저스틴 제퍼슨은 뭐 사실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9번의 캐치 184야드 2개 터치다운이라는 숫자 자체도 뭐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네. 뭐 그 과정들 살펴보면 뭐 스피드, 뭐 라우트 러닝, 뭐 공을 잡아낸 이후에 뭐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엔드존을 뚫고 들어가는 상대 태클을 이겨내는 어떤 파워까지 뭐 모든 거를 갖춘 리시버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NFC 놀스에서 이제 다반테 아담스가 떠났잖아요. 지구를 예. 떠나자 바로 저스틴 제퍼슨이 뭐 그 다반테 아담스의 명성을 이어가려는 바로 그런 이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저스틴 제퍼슨 선수도 너무 리그에 잘하고 있고 그리고 자마 체이스 선수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이 두 명의 리시버와 함께했던 그 지금 이 조 조 버로우 버로우. 선수까지도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 LSU가 내셔널 챔피언십을 우승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네요. 허버트가 첫 2년 동안 뭐 패싱 야드, 뭐 패스 성공 횟수, 터치다운 이런 거 역대 1위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음, 근데 비슷하게 저스틴 제퍼슨도 데뷔 후 2시즌 만에 3,000 리시빙 야드를 벌써 돌파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역대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패스가 늘어난 리그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제퍼슨의 기록은 분명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어떤 슬럼프 없이 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델빈 쿡 이야기를 해보면 어쨌든 좀 부담을 덜었어요. 그래서 뭐 확실히 좀 편안해진 상황에서 뭐 이날도 1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기면서 확실한 좀 시간을 태우고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는 이제 마무리 투수, 이제 클로저의 역할을 좀 잘 해줬던 그런 델빈 쿡이었고 역시 이제 앞서 차저스 경기 때도 이야기했던 이 엘리트 패스러셔 듀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데닐 헌터 자데르 스미스 선수가 이제 나란히 또 수비에서 세글 기록을 하면서 로저스를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직전 소속팀이었던 이제 패커스를 상대로 자데르 스미스 선수가 정말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뭐 색을 기록한 것도 이제 보기 좋은 장면이었지만 이 쿼터 중반에 이제 골라인 스탠드를 해낸 거 거기서 이제 AJ 딜런을 태클로 잡아내면서 이제 실점을 막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리슨 스미스의 인터셉션 상황에서 애초에 이제 로저스를 압박했던 것이 자데리우스 스미스였어요. 그래서 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숫자로 기록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멘텀을 가져오는 좀 빅플레이들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패커스 시절에 사실 프레스턴 스미스와 뭐 스미스 형제, 뭐 스미스 콤비라고 저희가 뭐 항상 묶어서 이제 칭찬을 음, 많이 했었는데 이 보니까 이제 바이킹스에서도 포지션은 다르지만 해리슨 스미스가 있어요. 그래서 또 두 명의 스미스가 아주 좋은 인터셉션을 또 합작해내는 그런 또 그림이 있었습니다. 음. 반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제이 알렉산더와 함께 저스틴 제퍼슨 선수가 1대1로 맞붙는 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그게 좀 이제 문제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제퍼슨을 좀 이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 그린베이 패커스였는데 저는 사실 이제 경기 초 중반쯤에 제퍼슨 선수를 좀 다른 선수를 붙였을 때 이게 제어가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으면 그때라도 제이 알렉산더를 붙이는 게 좀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뭐 에릭 스톡스나 레이첼 더글라스 뭐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제퍼슨 선수를 묶어두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자신들이 준비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 경기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경기가 터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코넬 감독이 이제 저스틴 제퍼슨에게 적극적인 뭐 프리스냅 모션도 좀 지시를 하고 좀 필드의 곳곳에 좀 배치를 하면서 이 자이어 알렉산더를 의도적으로 피해가려는 움직임을 많이 이제 해줬던 것은 맞아요. 음, 근데 이제 그걸 뭐 그거대로 칭찬을 하더라도 파이킹스가 그렇게 한다고 패커스가 그냥 놔두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다른 선수들이 뭐 잘 막았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한 2쿼터 정도부터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를 않았다. 이것이 좀 패커스의 이날 결정적인 페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저스틴 제퍼슨을
뭐 차치하고서라도 뭐 경기 내내 어떤 커버리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음. 그래서 뭐 바이킹스의 리시버들이 굉장히 오픈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고 손쉽게 빅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좀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결정적인 페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에런 로저스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반테 애덤스 선수의 이제 뭐 공백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려웠을 뿐더러 오펜시브 라인 쪽에서도 이제 부상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던 에런 로저스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앨런 라자스 선수까지 이날 이제 결장을 하다 보니까 뭐 믿고 던질 만한 타겟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에런 존스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해줬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에런 존스가 이날 이제 뭐 사실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캐리 자체도 5번, 그리고 이 패스 옵션이 됐었던 것도 5번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용이 되지 않았고, 뭐 수비, 공격, 뭐 양면에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경기를 내주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로저스의 원맨쇼에 의지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에서 너무 좀 빈틈이 많았던 음, 패커스였고, 에런 존스가 사실 이제 스냅을 제한했을 때 최고의 효율성을 내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음, 뭐 이날 같은 경기는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시국이잖아요. 다반테 아담스가 없고, 음, 그다음에 지구 우승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킹스와의 원정 경기, 그리고 개막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에런 존스를 무조건 아끼는 게 사실 미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내부 속사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겉으로 드러난 부상 리포트가 없었기 때문에 에런 존스를 저희는 이제 100% 컨디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죠. 그거를 전제로 한다면 뭐 이렇게 좀 활용도를 많이 가져가지 않은 부분은 결과적인 좀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좀 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패커스는 좀 작년과 비슷한 출발이에요. 이제 많은 음, 분들이 지난 시즌 뭐 손쉽게 또 지구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많이들 잊으셨겠지만, 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는 세인츠에게 무려 3대 38로 졌습니다. 7대 23은 사실 양반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아 이제 로저스가 끝났다, 뭐 그린베이 음, 망했다, 뭐 이런 뭐 갖가지 뭐 추측들이 나왔지만, 뭐 그 사람들을 이제 보기 좋게 비웃듯이 그 다음 경기부터 곧바로 7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섰고, 결국 뭐 플레이오프에서는 아쉬운 모습이 있었으나 정규리그는 좀 넉넉한 우승을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난 시즌처럼 곧바로 리바운딩이 가능할지, 아니면 이제 올해는 뭔가 애덤스도 없으니까 이제 진짜 뭔가 추락의 시작인지는 뭐 향후 한두 경기를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NFC 북부지구 라이벌 맞대결 살펴봤고요. 선데이 나이트 풋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 템파베이가 이제 19대 3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고트 대 리그 최고의 인기팀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개막 주간의 썬데이 나이트 풋볼로는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의미 부여를 떠나서는 경기 내용 자체는 썬데이 나이트 풋볼에 걸맞는 경기는 아니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사실 뭐 레이븐스와 제트 경기 정도를 제외하면 이 경기가 음. 좀 제일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노잼. 냉정히는. 네. 네. 그래서 지난 시즌 뭐 최다 득점 1위 팀 대 2위 팀의 대결이기도 했고, 뭐 앞서 음. 말씀해주신 고트와 아메리카 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 그리고 NBC 방송사에서도 뭐 화끈한 난타전을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힘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 개막전을 MBC가 중계를 하잖아요, 음, 전통적으로. 개막전 때 그 마이클 조던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맞아요. 2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뭐 톰 브레이디는 2달 만에 복귀를 음, 선언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티저를 직접 음, 찍었었거든요. 음. 그만큼 힘을 많이 줬던 대진인데 굉장히 좀 경기는 싱거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함께 했었던 그 슈퍼볼 때도
사실 저희가 뭐 프리뷰쇼도 준비하고 힘을 많이 줬었는데 아, 슈퍼볼 53대였죠? 굉장히 이제 경기가 좀 노잼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저희 핵노잼. 내부적으로는 좀 아쉬움을 삼켰던 그런 기억이 음, 있는데 뭐 MBC 방송 중계진도 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뭐 그 외에 이제 뭐 경기 이야기를 해보면 브레이디가 이제 만 45세의 나이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게 역대 음, 이제 최고령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프 시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퇴를 했다가 번복하기도 하고 음. 뭐 갑자기 이제 개인 사정으로 뭐 팀을 이탈하기도 하고 뭐 사실 아, 뭐 아내와의 좀 뭐 갈등이 있다는 이제 루머까지 나오면서 뭐 브레이디가 좀 다사다난한 이제 오프 시즌을 보냈는데 뭐 필드 위에서 보니까 이제 외형은 진짜 많이 늙었어요. 이제 뭐 머리나 뭐 수염 이런 데서 이제 점점 흰색의 뭐 그런 털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 이제 브레디도 나이를 먹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음,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전혀 뭐 어떤 쇠퇴, 에이징 커브의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이제 NBC 중계에도 나왔지만 그 브레디가 한참 이제 전성기 시절과 비교했을 때 릴리징 타임이 거의 동일했거든요. 음. 네, 그 정도로 뭐 브레이디의 어떤 운동 능력은 여전히 좀 살아 있었습니다. 여전한 고트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기록적으로 대단하진 않았어요. 212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인터셉션 하나니까, 뭐,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냥, 그저 그렇네?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레너드 포네 선수를 활용한 러싱 공격이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21번의 캐리에 이제 127야드를 레너드 포네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잘 풀리니까 그냥 계속 이제 포네 선수한테 공 몰아주면서, 이게 따박따박 야드 따먹고 그럼 뭐 전진을 만들어내고 딱 필요한 순간에만 패스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이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게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이제 뭐 그렇게 비유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필요한 만큼의 어떤 힘을 딱딱 써가면서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경기를 좀 끌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딱 이길 만큼만 음, 다음 경기를 위해서 또 아껴두고 한 점 차라도 이기는 건 이기는 거니까 그 이상 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늘 이런 식의 이제 경기를 임하는 뭐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네, 지금 수십 년간 이어져 오면서 브레디가 롱런을 할 수 있었던 좀 비결이 아닌가? 저는 좀 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킬 플레이어진들도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레너드 포네 선수도 좋은 역할을 해줬지만 리시빙 크루 중에서도 이제 마이크 에반스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날 양팀 통틀어서 유일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특히나 이제 그 예전에 오델 베컴의 그 쓰리핑거 캐치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뒤로 몸을 던지면서 원핸드 캐치를 또 만들어냈었거든요. 음, 뭐 이거는 정말 하이라이트 필름으로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음, 같고 이 경기 이제 유일한 터치다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반스가 좀 로우 스코어링 게임에서 그래도 좀 한 건을 해주면서 이제 팀에게 좀 편안한 승리를 안겨줬고 사실 훌리오 존스가 템파베이에 합류한 것이 어떤 영향을 아, 끼칠까 이런 좀 이슈가 뭐 저도 좀 뭐 음, 확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활용폭이 제한이 되고 좀 뭐 명성에 비해서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 제 개인적인 속마음이었어요. 근데 물론 한 경기긴 하지만 이날만큼은 이제 제 수입에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음, 훌리오 존스에게 상당한 이제 공격 지분을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네. 존스도 이제 그에 부합하면서 이제 85 스크리미지아들을 따냈는데 음. 뭐 어느 정도 좀 부활의 신호탄을 쏜 게 아닌가. 아직 마지막 불꽃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클래스가 어디 안 갔다라는 걸 확실하게 좀 보여줬던 홀리오 존스 선수였고, 다만 이제 새롭게 감독으로 취임을 하게 된 터드 바울스 신임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단의 부상자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마냥 이제 좀 기쁘게 승리를 즐기기에는 좀 뒷맛이 개운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크리스 가딘 선수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릎 쪽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 중반에 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 도중에 이탈을 하게 됐고 랩 태클 도노반 스미스 선수가 이제 팔꿈치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중도 이탈을 했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인테리어 쪽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라인 쪽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랩 태클 자리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은
이 향후에 템파베이에게 조금 더 고민거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템파베이도 좀 잃은 것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음, 사실 댈러스에 비해서는 양반이다. 음, 네. 댈러스는 정말 많은 걸 잃었어요. 일단은 음, 홈에서 치른 개막전에서 좀 대패를 당했고 뭐 음, 공격이 무기력하면서 좀 팬들의 그리고 또 제리 존스 구단주에게 이제 많은 실망감을 안겼고 뭐 이날 레드존에 한 번도 못 들어갔을 정도니까 그리고 네, 터치다운이 하나도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음, 뭐 댈러스가 좀 부진한 경기였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네. 그게 뭐 개막전에서 터치다운을 기록하지 못한 유일한 팀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라 그래요? 네. 뭐 제츠도 어쨌든 터치다운 하나가 있었는데 뭐 댈러스가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댈러스가 그거를 하나도 해내지 못했다는 건 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고 뭐 경기 내용을 떠나서 결국 이제 프레스캇이 또 경기 중에 다치면서 이탈을 하게 됐다는 거. 음, 이게 사실 댈러스에게는 1패 이상의 좀 뼈아픈 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손가락 부상으로 이제 거의 한 시즌 절반 정도로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덱 프레스캇인데 사실 블랙허크 커즌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아마리 코퍼한테 들으면서 이제 뭐 굉장히 좀 기분 나빠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돌았었는데 이거는 이제 커즌스가 좀 기분이 나빠야 될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음, 저는 이쯤 되면 이제 뭐 샘 다놀드, 베이커 메이필드, 뭐 데니얼 존스 요런 선수들과 이제 좀 비교가 될 그런 날이 음, 멀지 않았다. 이대로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사실 부상 자체는 굉장히 불운하기는 했습니다. 그 음, 샤킬 베렛의 이제 패스러쉬를 받는 과정에서 좀 서로 이제 손이 부딪혔고 네, 그게 이제 엄지손가락 부근에 이제 좀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수술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스캇이 지금 뭐 대형 연장 계약을 받기는 했지만 그 이후 행보가 생각보다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와 이거는 조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의 뭐 임팩트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할 만큼 안 좋았고 네, 이제 새로운 시즌에 지금 들어가자마자 부진과 부상이 겹쳤기 때문에 또 음,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프레스캇이 좀 힘든 시절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NFC 이스트의 뭐 이글스와 함께 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댈러스였는데 음, 좀 순식간에 뭐 자이언츠 워싱턴에게도 좀 뒤처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댈러스의 그 백업 쿼터백이 이제 쿠퍼 러시인데 뭐 음, 이날 경기 후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댈러스라는 구단의 뭐 주전 쿼터백을 맡길 만한 그런 커리어를 가진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프레스캇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댈러스의 시즌 초반이 아주 큰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뭐 그나마 유일한 위안거리를 좀 찾아보자면 역시나 마이카 파슨스 선수인데 뭐 이날 이제 브래디를 상대로 2개 색을 기록을 하면서 뭐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해줬던 파슨스였습니다만 어딘가 좀 외롭다라는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파슨스가 뭐 기분은 낼 수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 CD램도 이제 아말 쿠퍼가 없으니까 좀 그 위력이 많이 반감되는 모습이었고 뭐 세드릭 윌슨의 이제 이탈 공백도 꽤 느껴졌고 사실 마이클 갤럽이 결국 이제 부상으로 출전을 하질 못하면서 프레스캇이 있을 때도 사실 댈러스가 공격이 여의 풀리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음, 뭐 엘리엇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다고 이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사실 네, 이날도 레너드 포넷과의 어떤 정면 승부에서 뭐 완패를 당했다고 해도 뭐 음, 이상하지 않을 그럴 만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댈러스가 지금 명성에 비해서는 좀 오펜스에 좀 많은 문제들이 지금 한꺼번에 터진 그런 경기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로써 이제 브래디 대 카우보이스의 상대 전적이 7승 무패가 됐어요. 그러니까 브래디의 압도적인 우세가 네, 됐는데 물론 뭐 같은 지구에 속했던 적은 없지만 이제 브래디가 또 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댈러스 입장에서는 역대 최고의 선수를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떠나 보낸다면 음. 그것도 또 그거대로 이제 구단 역사에는 좀 뭐 흑역사로 하나 남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브래디가 카우보이스보다 반지도 더 많잖아요.
뭐 사실 브래디는 NFL 32개 팀 어느 팀보다도 반지가 많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만 이렇게 망한 게 아니어서 다행스럽다. 뭐 이지만 사장님이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다행입니다. 음, 아 그래도 요즘에 NC 다이노스가 잘하니까 음, 지난주 뭐, 6경기 다 이겼거든요. 네. 네. NC 다이노스도 지금 뭐 막차를 타기 위한 이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한번 좀 음,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고 이제 마지막 경기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제일 기대를 안 했던 경기였는데 제일 오, 재밌었던 경기 그러니까요. 아니었나. 예, 저는 이렇게 한 와, 줄로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사과 방송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좀 했을 정도로 음, 지난주에 와, 이뭐 원사이드한 경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외로 시애틀이 이 경기를 또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17대 16 한 점 차 승리를 가져갔고 와, 저는 그 부분을 역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필드골 시도를 하는 장면 자체에서 이게 매닝캐스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에 러셀 윌슨이 타임아웃을 한 시간을 30초를 태우고 나서 타임아웃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그 페이튼 매닝은 자기 직전 소속팀이잖아요. 계속 타임아웃 써야 된다고. 이 타임아웃을 62번인가 했을걸요? 음, 윌슨이 하기 전까지 타임아웃, 타임아웃 이거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좀 뭐 윌슨도 윌슨이지만 이 덴버의 어떤 그 코칭 스태프의 매니지먼트 자체에 좀 경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상황에서 64야드짜리 필드골 시도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리그에서도 정말 잘 안 나오는 필드골 기록이잖아요. 이 기록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팀 키커가 저스틴 터커인데다가 이게 뭐 실내 구장, 돔 구장 안에서 만약에 찼다? 완전 가능. 근데 우리 팀 키커가 일단 저스틴 터커가 아니고 이 경기장이 루멘필드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 쿼터백이 러셀 윌슨인데 아무리 이 포스앤롱 상황이라도 이거는 고포릿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게 조금 더 높은 확률을 가져가는 플레이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이제 그 상황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음, 사실 이제 덴버가 한 점을 뒤지고 있었던 경기 막판이니까 여기서 필드골만 차면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어 1분의 시간과 타임아웃 3개를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도 충분했고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고 음, 상대 진영 46야드 지점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글쎄요 뭐 한 10에서 15야드 정도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키커 브랜드 맥마너스에게 한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물론 이제 포스의 5라는 게 분명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여기서 고포릿을 했다가 실패하면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0%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었겠지만 저도 김민준 아나운서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64야드 이상의 필드골이 NFL 경기에서 들어간 게 몇 번 있었느냐? 음, 2번입니다. 한 번은 이제 저스틴 터커가 그 실내 구장에서 그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이제 지난 시즌이었나요? 이제 성공을 했던 게 있었고 또 한 번 이제 맷 프레이터인데 이 프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덴버의 마이라이 스타디움에서 이 기록을 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마이라이는 이제 워낙 고지대다 보니까 우리 콜로라도 로키스도 이제 홈런 잘 나잖아요. 그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나죠. 이 음, 킥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형적인 환경적인 요인을 받아서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뭐 아주 수준 높은 키커들이 아주 굉장히 특정한 유리한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게 64야드 필드골인데 이거를 그대로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도했다는 거 보면 아쉽고 뭐 나다니 해켓 감독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경기 들어가기 전에 64야드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65야드에서 킥을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자기는 고포렛을 했을 거다. 이렇게 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예. 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 고포렛을 하는 게 맞았다라고 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네. 뭐 요거는 이제 좀 향후에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뭐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러셀 윌슨이라는 엘리트 쿼터백을 정말 많은 뭐 드래프트 픽 선수들을 주면서 데려왔잖아요. 그럼 사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윌슨을 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슨이 그렇죠. 설령 뭐 에이징 커브가 와서 못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음. 대신 윌슨에게 충분한 지원과 기회는 줘야 되는 거죠. 음. 이미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 이날 이렇게 나다니엘 해켓 감독이 윌슨을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벤치로 불러들였다? 이거는 윌슨이 물론 경기장에서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뭐 헬멧을 집어 던지거나 막 그런 어떤 불만을 이제 공식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음. 윌슨도 속으로 분명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고 그거를 그렇죠. 지켜보고 있는 동료 선수들이 아 우리 팀 쿼터백이 지금 이 정도의 신뢰를 못 받고 있나? 음. 그런 것들 사실 다 서로 느끼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렇죠. 누구도 라커룸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설령 고포렛을 실패해서 지더라도 그것이 팀에게는 장기적으로 한 시즌을 음. 끌어가야 하는 시점에서는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느냐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게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지금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혼여행을 가서 일단 빡 도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신혼여행이니까 음, 기분 나쁜 티는 못 내고 이러고 있는 건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새롭게 러셀 윌슨 선수가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뭐 신뢰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거는 빠른 기간 안에 이 문제가 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경기력이 좋거나 경기를 이기면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게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 지노 스미스가 선발로 나선 시애틀에게 경기를 내줬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이제 해켓 감독의 좀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장면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음. 맥마나스의 킥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패배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애틀이 닐다운을 하면서 뭐 서로 악수를 하고 이제 경기가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네. 해켓이 계속해서 남은 타임아웃을 소진하면서 버텼어요. 이거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음. 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심판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던데 뭐 다른 장면에서 뭔가 어필하고 싶은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감독 데뷔전을 치르는 초짜티가 너무 낮다. 음. 네, 요거는 좀 승패를 떠나서 상대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했던 네.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좀 덴버 선수단의 좀 신임을 잃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뭐 다시 이제 좀 경기 앞으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사실 음. 전 시애틀 팬들이 러셀 윌슨을 좀 환영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좀 반반이었어요. 그 어, 말씀해 주셨던 어떤 환영의 분위기도 있겠지만 루멘필드가 에로헤드 스타디움과 거의 뭐 거의 동급의 최강의 어떤 그 팬덤이 위치하는 그런 스타디움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우리가 원해서 떠나보내지 않았을지언정 다른 팀으로 간 우리의 쿼터백을 환영을 해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기사를 살펴보니까 그 텍사스에서 양키스로 이제 많은 돈을 받고 떠난 에이로드에 좀 비유하는 뭐 피켓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 이제 러셀 윌슨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사실 렛 러스 쿡이라는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비꼰 렛츠 쿡 러스. 그러니까 러셀 윌슨을 요리하자 뭐 이런 문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팬들의 야유도 많았고 이런 좀 뭐 일종의 조롱 혹은 이제 도발하는 이제 문구들까지 해서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러셀 윌슨을 정신적으로 좀 압박하는 요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 윌슨도 뭐 이날 썩 좋은 경기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음. 이제 새로운 선수들과의 호흡도 좀 안 맞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4쿼터의 남자라는 명성에 좀 걸맞지 않게 4쿼터에서도 딱히 뭐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내는데 좀 실패를 했고, 음. 뭐 이거는 이제 뭐 감독, 뭐 러셀 윌슨, 뭐 여러 선수단의 이제 종합적인 문제지만 딜레이 오브 게임 페널티가 정말 많이 나오면서 네. 총 12번의 페널티 106야드나 물러났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좀 덴버는 분명히 어떤 체급, 피지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서는 시애틀을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음. 경기를 가져올 수가 없었던 이런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는 뭐 절대 이길 수 없는 경기였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빅 펜지오 감독이 그리워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텐데, 어쩌면 덴버 팬들은 '아 펜지오가 그래도 선녀였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사실 펜지오 감독 당시에는 이제 수비라도 좋았는데 음. 이게 해켓이 오니까 곧바로 좀 수비도 망가졌고 그럼 음. 이제 공격 쪽에서 뭔가 러셀 윌슨까지 왔으니까 드라마틱한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지금 되지를 않았다 보니까 네. 덴버 팬들 입장에서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경기였고 음. 어, 자본테 윌리엄스와 멜빈 고든이 굉장히 좀 밸런스가 좋은 러닝백 듀오지만 이날은 또 나란히 각각 한 번씩 골라인 앞에서 또 펌블을 하면서 득점 기회를 놓치고 말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총체적인 좀 난국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음. 같습니다. 그 시애틀 쪽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뭐 사실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였는데 정말 기분 좋은 1승으로 이제 시즌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NFC 웨스트의 나머지 세 팀이 모두 패배를 하면서 이제 경기를 이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유일하게 개막전 승리를 거둔 팀이 바로 시애틀이었고, 드류락과의 이제 이 주전 선발 경쟁에서 결국 이제 지노 스미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와, 드류락이 진짜 못하긴 못하나 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와, 지노 스미스가 지금 선발로 나서면 이 시애틀은 진짜 올 시즌 암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지노 스미스 선수가 28번의 패스 시도 중에 23개 성공시켰고 195야드에 2개 터치다운. 정말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해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한 10번, 12번 언저리 패스를 연달아 성공하면서 사실 러셀 윌슨과 지노 스미스가 바뀐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음. 정도로 스미스가 정말 좀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DK 메칼프나 타일러 로켓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음. 뭐 다양한 뭐 타이트엔드나 뭐 이런 선수들을 골고루 활용해 가면서 어떤 패싱 야드들을 쌓아 나가고 점수를 만들어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엘리트 레벨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전반에 비해서 후반은 좀 음. 차갑게 식었던 거는 분명히 좀 남은 과제라고 해야겠어요. 그래서 뭐 주전 자리를 시즌 내내 지키려면 결국 이제 경기 안에서의 어떤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이제 지노 스미스의 좀 남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 대해서 이제 피트 캐럴 감독이 러셀 윌슨 선수를 이제 포켓 밖으로 좀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그 상황에서 윌슨의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는 게임 플랜을 준비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경기 그대로 잘 녹아들었고, 공격에서는 이제 패싱이 또 지노 스미스가 잘 되니까 굳이 러싱을 고집하지 않는 그런 좀 유연한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시애틀의 어떤 그런 뭐 팀의 성공적인 그런 시즌들에 대해서 이게 뭐 피트 캐럴 감독의 공이다, 러셀 윌슨의 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의외로 이제 선수들이 이 피트 캐럴 감독의 공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게 어, 좀 의미가 있게 다가왔었는데, 막상 이렇게 맞대결을 하고 보니까 그게 좀 맞는 얘기였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음, 피터 캐롤 감독이 지금 현역 감독들 중에 최고령이에요. 벌써 음. 지금 만 70세 시즌을 맡고 있는데 경기 중에서도 이제 수비가 뭐 골라인 스탠드에 성공하자 정말 뭐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는 이제 그런 여전한 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서 저도 좀 음. 흐뭇하게 봤고 어쨌든 피트 캐롤 감독은 여전히 좀
굉장히 건강하고 좀 멘탈이 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뭐 향후 남은 시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대로 뭐 최하위권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음, 기대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 이제 1라운드 찰스 크로스를 영입을 했다. 그 음, 드래프트를 했다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후반에 이제 브래들리 첩에게 2번 정도 뚫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루키 레프트 태클이라면 이제 누구나 좀 겪어야 되는 뭐 신고식 통과 음. 의례 같은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뭐 그 장면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뭐 괜찮았던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뭐 디노 스미스를 좀 잘 지켜주기를 좀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피트 캐롤 감독과 러셀 윌슨이 굉장히 짧고 어색한 인사를 좀 나누는 장면이 음,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좀 두 사람의 앙금이 아직까지 완전히 좀 털어지지는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음. 그냥 뭐 카메라가 있고 하니까 음,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사치레만 했던 그런 느낌이었고 실제로 이제 윌슨의 DK 맥칼프나 이런 선수들과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맞아요.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캐롤 감독과는 좀 당분간은 이제 음, 좀 쉽게 풀어질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주차에 펼쳐졌던 모든 경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마 저희가 준비를 할 시간이 지난 시즌들보다 좀 촉박했기 때문에 뭐 빼먹은 부분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뭔가 잘못된 부분도 뭐 중간중간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뭐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류재경 PD의 일단 1주차 개막 주간 경기 시청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음, 사실 저희가 그 프리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의 이제 예상 승리팀을 좀 다 적었었어요. 근데 음, 그냥 뭐 멘트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지는 않았는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들이 정말 많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현지 기사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이제 많이 기억에 남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클린업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음, 승리를 했던 팀이든 패배를 했던 팀이든 1주 차니까 완벽할 수는 없었거든요. 음, 그 팀에 있었던 변화들에 적응을 해야 되고 뭔가 좀 경기 감각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좀 발생했었던 미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겼든 졌든 모든 감독들이 좀 뭐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청소를 해야 된다. 네, 음, 그런 이제 표현으로 이 클린업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차부터는 이 개막 주간에 있었던 문제들을 누가 얼마나 빠르게 클린업을 하고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후 시즌의 어떤 성적들이 좀 좌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음, 생각이 드는 개막 주간이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일정이 이번 주에 좀 묘하게 그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준비하는 게 좀 여의치가 않았었는데 지금도 이제 이 녹화 끝내자마자 바로 야구장 출근합니다. 네. 뭐 아마 다음 주 뭐 그다음 주도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조금 빡빡할 것 같은데 그래도 류정 PD랑 준비 잘 해서 계속해서 이제 리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리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네. 네. 예. 저희 이렇게 이제 1주차 마무리를 지어 보겠고요. 저희는 2주차 경기가 끝난 이후에 2주차 경기들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